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연구의 실무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뒤에 못다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94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PPT를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실무라고 하는 것과 연구라고 하는 것이 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왜 실무와 그 다음에 연구가 이렇게 다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연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 연구와 실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론들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울 거는 이집단 이론이라 그래서 연구와 실무의 학제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집단 이론이라 그래서 연구랑 실무가 서로 별개 다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된 거를 쭉 한번 훑어보면 연구와 실무의 관계에 대한 이집단 이론의 시각은 과학 작업과 실무 작업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차이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과학과 실무는 태생이 다르고 과정이 다르며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 둘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둘의 부조화는 근본적이고 고질적인 문제로 상재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산출하는 조사 자료는 그것이 과학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지언정 실무적 가치는 원천적으로 희박하다. 왜냐하면 연구의 지식 창출 과정 자체가 현실 세계로부터 거리를 두는 엄격함을 가지고 진행되며 또 그것은 실무의 현실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학 지식은 실무가 당장 쓸 수 있는 종류도 아니고 더 나아가 실무가 필요로 하는 자료로서의 직접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실무가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기술적 문제는 해결하기에는 지나치게 단편적이거나 비현실적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라고 하는 시각입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이 조사는 우선 사회정책 입안자들이 일상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연구 자료는 많지만 별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것인데 정책 실무자들이 보기에 사회과학 연구 혹은 도시계획 연구에는 현실감이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연구는 정책 결정자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가치관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말하는 요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건데 미국 사례고요. 전국 규모로 행해진 정책 이반자의 사회과학 연구 활용에 관한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연구 데이터가 내가 쓰기에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 분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도시계획 연구 같은 건데 도시계획 이론 같은 게 사실 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하고는 좀 너무 많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책으로서 만들기에는 맞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것도 쭉 읽어보면 좀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는데 뭐 예를 들면 둘 사이의 가치관, 그리고 언어, 보상체계 등의 차이는 본질적이며 이 차이가 사회과학과 정책 실무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간극을 조성하고 있고 이 간극이 있는 한 정책 입안자로서 어쩔 수 없이 연구 자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은 정책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도시, 그 다음에 환경 이런 분야에도 많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연구자는 세계 현상의 원리에 관심이 있다. 실무자는 사회적 구조나 인간 환경 변화에 관심이 있다. 서로 관심 있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무엇을 목표로 두고 일하는가 측면에서 연구는 지식 창출에 관심을 두고 실무는 세계 변화에 관심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이론으로서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두 개가 쪼개져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과학자가 미시적 현상에 대해 분석적 사유 과정을 쫓는가 하면 실무자는 거시적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도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까요? 교통체증이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로가 혹시 좁아서 아니면 그 도로의 차선에 그 우리가 좌회전 차선, 우회전 차선, 직진 차선이 있는데 이런 차선의 문제인가 아니면 신호 체계의 문제인가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려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큰 상황에서 보면 그 도로가 있는 그 방향이 차가 많은 이유가 혹시 예를 들면 주거 지역에서 산업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의 문제는 아닌지 또는 그 지역에 불법 주차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깊게 연구는 못하지만 딱 눈에 보이는 현상적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양한 걸 분석하고 나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을 위주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주정차가 너무 많더라 라는 결론이 난다면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단속을 한다던가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늘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현상이 완화가 되겠지. 그죠? 근데 영구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냥 완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게 아니죠.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 체계의 문제가 만약에 아니라면 도로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방 통행로를 만들어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상 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상업시설이나 이런 거를 분산시켜야 한다던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연구시설, 그러니까 상업시설, 주거시설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체계를 개편해야 된다던가 이런 좀 더 근본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실무자가 바라보는 것은 좀 더 현상학적 측면에서 이거를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 자체가 해결된다라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접근 방식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실무와 연구를 나누는 이유가 된다라고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요. 세 번째, 과학자는 여러 문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특정 현상을 탐구하지만 실무자는 하나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탐구한다. 앞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과학과 실무는 각각 고유 언어를 사용하며 따라서 둘 사이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따른다. 과학은 논리나 통계, 표와 문서로 사용하는 반면 실무는 대개 은유적 혹은 시각적 언어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게 비슷할지언정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기에 서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학적인 전문 용어나 논리, 그 다음에 이론적 주장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좀 너무 어렵다, 좀 너무 복잡하다, 당장 효과가 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연구자와 실무자는 교육 배경에 있어서도 고리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과학 이론과 연구 방법론을 학제적 무기로 지니고 있고 반면에 실무자는 실무 사례나 전례적 건축 지식, 시장 정보 같은 실행적 기술 지식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근거로 삼는 데이터가 달라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서로 연구와 실무라고 하는 집단을 두 개로 쪼개게 되는 이유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실무자는 서로 다른 성격의 보상을 향해 일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분석과 이론 제시를 통해 명성을 얻는데 반면에 실무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최적의 현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건축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들이죠. 그죠? 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 건물은 저기 서면에 지을 거고요. 서면에 지을 거고 층수는 뭐 한 10층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해. 그러면 일단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이 미관적으로 아주 아름답고 훌륭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변과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재료 선택부터. 그 다음 층수도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해서 10층을 다 지으면 곤란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건물한테 좀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10층을 지을 수 있어도 10층을 다 꽉 채우기보다는 좀 빈 공간을 놔두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자연 친화적인 입장에서 식재를 좀 많이 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측면에서도 너무 빽빽하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다 채우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보이드도 좀 많이 만들고요. 사용자 편의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실무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건축주의 요구사항 자체가 내가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연히 100%다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300%로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용적률을 300%를 채워야 합니다. 건폐율을 70%쓸 수 있다 그러면 70%를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 측면에서 뭐 식재를 한다거나 이런 게 비용이 증액되는 요소가 있다면 줄여야겠죠.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서 건물의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공 비용이 달라지니까 그 비용을 좀 줄이고 공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간극이 뭐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보상체계 측면에서 연구는 좀 더 학술적으로 가고 실무는 좀 더 실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좀 간극이 많이 발생하는 실무와 연구가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서로 자기의 영역적인 측면이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이게 서로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발생해야 되는데 이 교집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20단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설명입니다. 종합해보면 실무 의사결정자들, 즉 도시건축기획자, 디자이너, 시공감리자, 정책위반자, 도시건축 행정 전문가들은 성격을 달리하는 복수의 요건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정해진 시간 내에 주어진 결정을 끝내야 하는 실무자에게 복수의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다룬 일은 쉽지 않다. 그들로서는 충분한 연구 결과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연구를 자신의 언어로 번역할 여유도 없다. 당연히 관습적으로 지식이나 그때그때 얻을 수 있는 기성 자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처럼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실무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실무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이 이론, 지식들이 쓸모가 없다면 무의미하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실무에서도 연구를 좀 더 해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갖는 좋은 설계를 할 수 있을까?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명한 스타 건축가라던가 아니면 훌륭한 건축 작가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 이러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실무는 실무대로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집단이나 사회 주류적인 분위기는 아닐지언정 그분 스스로 그런 연구도 하고 실무도 함으로써 이걸 줄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래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그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좀 구축을 한 다음에 자기 디자인에 적용을 하고 디자인에 적용된 거에서 발생했던 뭐 문제점이나 간극들이 있으면 그거를 또 해결할 수 있게끔 또 피드백을 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실무와 연구 쪽을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죠. 찾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됐던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넘어가서 이제 연구 실무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환경 심리학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연구와 실무는 뿌리 깊은 간극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 간극은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므로 간극을 없애는 노력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힘들다. 오히려 각각의 고유 특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상존하는 수많은 도시 건축적 문제에 대해 공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결국 연구의 실무 활용은 각자 세계 안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연구와 실무 사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이어주는가에 달려있다. 여하이 둘 사이의 다리를 놓느냐의 방법을 말한다. 이 집단 이론에서는 이 방법의 시각적으로 번역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번역이라 함은 단순히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정보를 이동하는 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뜻에는 의사소통, 즉 한 세계의 언어를 다른 세계의 언어로 온전히 해석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것은 또한 세계가 제시하는 정보의 구조를 다른 세계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변형하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이 번역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제한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아래와 같이 압축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거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연구정보 보급 체계를 활용하는 방법. 연구 결과를 원전으로 하는 정보 검색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구 자료를 요약하여 여러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재구성한 후 익명의 실무자에게 널리 보급하는 일을 말한다. 인터넷 베이스의 네트워크와 동호 체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구 결과를 실무 언어나 시각 자료로 완전히 번역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료의 원전과 출처는 명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보고서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기 전에 사례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사례 조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에서 내가 설계를 하고 싶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죠. 찾아서 분석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료를 찾습니까? 책 또는 인터넷 서치 이런 방법을 하게 되죠. 그런 방식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설계 기준 혹은 설계 지침을 생각할 수 있다. 연구 자료를 실무 언어로 번역하고 정리하여 법규나 제도, 각종 설계 기준, 설계 지침서, 사례 기준 등으로 묶어 제시한다. 이들은 과학 지식을 토대로 하는 실무 규범으로서 여러 실무 관련자, 즉 정책 위반자, 행정 관리자, 계획 설계자 등에게 배포되어 일상 작업에 적용될 수 있다. 현행 경관법과 같은 보편적 제도 지침, 구조 설계 기준이나 친환경 기준과 같이 특정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기술 지침, 학교 설계 기준과 같이 특정 건물 유형을 위한 건물 지침,
현상 설계 지침서와 같이 개별 프로젝트에 집중된 사업 지침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들 설계할 때 뭘 찾아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까? 법규, 그리고 건축 강론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설계 기준 혹은 설계 지침에 해당되는 겁니다. 법규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실무지향적으로 당연히 설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강론을 찾아봄으로써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설계 방법론이죠. 하나의 강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축 강론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설계 지침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녹색 건축 인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려면 그 기준에 맞춰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GCD라고 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지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고려사항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거 당연히 봐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친환경만 있는 게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거, 예를 들면 내진 설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중에는 예를 들면 현상설계 지침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현상설계라고 하는 거는 공모전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지침서가 나오죠. 이러이러하게 설계를 해달라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건 법규적인 강제는 전혀 없지만 내가 이 건물을 당선시키려면 그 지침에 맞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하나의 지침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 안에는 뭐 마당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뭐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있고, 친환경 건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도 있고, 뭐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진 구조라든지 좀 안전한 건물로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거랑 좀 다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컨셉 자체를 어떠한 뭐 다른 표현으로 그거를 해달라. 뭐 커뮤니티와 관련된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해달라.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달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설계 기준 혹은 설계 지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연구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거를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기획이나 건축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도시건축 프로그래밍이란 각종 실무 의사결정 이전에 행해지는 사전 정보 처리 내지는 설계 자료 분석 과정을 말한다. 의사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착안하고 그 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개별 프로젝트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병원, 학교, 특정 건축 유형별로 유형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포함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건축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 설계 또는 개념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건축물을 설계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에 해당하고요. 기획 설계 또는 이게 건축 프로그래밍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긴 하지만 조금 방향 자체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거죠. 연구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건축 설계에 좀 더 연구 데이터, 기존의 지식들을 거기에 담기 위한 방법들을 도출해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설계 방법을 그냥 답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기획 설계, 건축 프로그래밍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이제 하이라이트된 노랗게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면 위 세 가지 즉 정보 검색 체계, 건축 프로그래밍, 설계 지침이 실무에서 활용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연구 자료의 집성, 사진이나 다이어그램 같은 시각적 언어의 활용, 체계적인 집약 구성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료를 정리할 때 설계 과정이나 실무 절차를 감안하여 실무자가 자기 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그때그때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걸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배워왔을까? 대표적인 게 다이어그램이겠죠. 다이어그램, 도표, 도식화하는 작업들. 여러분들이 사례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건축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지침을 법규적인 것들을 찾아봤을 때 그냥 무턱대고 설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컨셉을 만들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다음에 요구 정보 리스트도 만들고요. 그걸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거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끔 실무에서 좀 더 활용하기 쉽게끔 쉽게 이론이라던가 정보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때그때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찾아보거나 이러면 힘드니까 정리를 쭉 해주게 되면 디자인을 하다가 내가 어느 순간 좀 막혀 있거나 고민이 되는 순간에 그거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확인해서 디자인에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다이어그램 같은 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앞에 말한 세 가지들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한 것들을 실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간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한 작업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아. 어떤 스케치나 다이어그램들을 그분들은 많이 그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 아이디어만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들을 내가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놓죠. 그리고 나서 디자인할 때마다 그걸 참고해요. 아, 내가 왜 이런 디자인을 하려고 했지?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들은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놓고 나서 도식화한 다음에 디자인을 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서 그거를 계속해서 참고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입주평가 또는 거주평가라고 부르는데요. 밑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 그 결과가 실행 지침으로 적절히 번역될 경우에 POE, 이게 거주평가를 이야기합니다. 실무에 직접적이고 간결한 관련성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보면 POE의 본질은 독립적이라거나 실무와 동떨어진 별개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연구, 기획 프로그래밍, 정책 제도, 계획 설계, 시공 실행, 입주 사용, 평가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총체적 순환 과정 안에서 POE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빨간색 밑에 거, 한 순환의 마지막 단계는 평가 연구이며 평가의 결과는 해당 시설의 성능 개선은 물론이고 향후 연관 사업의 기획 프로그래밍과 계획 설계 그리고 시공 실행과 입주 사용의 순환 과정에 폭넓게 적용이 된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내가 건물이 완공이 되고 도면이 완성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했던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를 했으면 그게 실제로 지어져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서 평가를 받아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해서 다음에 내가 또 설계할 때는 그거를 개선한 다른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을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에서 접근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프로세스가 너무 길잖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실무자들이 같이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실무자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학에서의
디자인 A풀을 받은 사람들이 설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걸 배운 사람들이, 이론을 배운 사람들이 실무에서 자기가 배운 걸 적용해보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 거야. 개선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서 나중에는 하나의 나만의 철학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딱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지 실무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능력을 실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만, 이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배웠더라도 실무적으로 그거를 할 수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면, 실무에 적용을 하다 보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에 걸쳐서 경험이 쌓이고, 이러한 POE라고 하는 걸 거쳐서 나이가 뭐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설계를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경험이 쌓이고, 디자인 측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설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의 실력이 훨씬 월등히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다섯 번째, 연구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뭐 관학 협력 또는 산학 협력이라고 부르는데, 공유 목표를 통해서 연구자와 실무자는 공고한 실천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특정 목적 집단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보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작은 프로젝트 안에서는 사실 일어나기가 어렵고요. 좀 프로젝트가 크면 이런 것들이 좀 그나마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것들이에요. 도시와 관련된 도시재생.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실무자들만 참여해서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들만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실무하시는 소장님들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어떠한 디자인적 입장에서, 이론적 입장에서, 계획적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산학협력이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이론이 있으니 한번 우리 적용해 보자. 그리고 이 이론에 이러한 장단점이 있으니 실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자. 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도출되고 서로 간의 장단점이 보완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실무와 그다음에 연구를 같이 하는 산학 협력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현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학교의 그 교육 목표도 보면 콜라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죠. 이 콜라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단지 이론적으로 무엇을 배우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를 했으면 그거를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거를 우리가 검증을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게 바로 콜라보의 진정한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콜라보는 작게 보면 여러분 개인이 한 명이 생각하는 거를 어, 진행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혼자서 어떠한 공부를 해서 나 혼자 실무적으로 그거를 디자인적으로 풀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해서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서로 이론적인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적으로, 여기서 실무는 디자인이 되겠죠. 설계해서 저 사람의 의견과 나의 의견을 합치고 취합하고 장단점을 보완해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작게는 학교에서 하는 콜라보가 될 거고요. 크게는 산학협력이 돼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연구자들이 실무에 계시는 실무 소장님과 그 다음에 실무하고 있는 설계 실무자들, 담당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협력 체계를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위에 있는 것들은
넘어가고요. 빨갛게 된 부분 가운데 부분에 어떤 경우든 협력 체계를 통해 연구자는 현실 맥락에 깊이 관여하게 되며 또 의사결정이 여러 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관련 정보를 복합적으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그다음 여섯째, 참여 디자인 혹은 참여 계획 방법. 그래서 참여 계획은 연구자와 실무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업의 사용자나 수혜자, 즉 일반 구성원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자 직접 참여를 통해 연구와 실무를 일개 과정 안에서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연구자, 그리고 실무자, 사용자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최근에는 이 여섯 번째 이 계획이 좀 주목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 두 가지 협력과 참여는 직접 접촉 내지는 참여 협조라는 측면에서 그 전의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협력 체계는 연구자와 실무자의 상호 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장점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산학협력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내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내려가서 협력과 참여를 포함한 위 모든 방법이 이집단 이론의 인식론에 기초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고요. 연구자, 실무자, 사용자 각각은 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또 각자의 고유한 입장과 배경을 견지하고 있다. 각자에게는 고유한 역할이 배분되는 것이며 또 자신의 배경과 역할을 유지해야만 비로소 상호협력이 가능해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2집단 이론이었고요. 이제 1집단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1집단 이론은 앞에 2집단 이론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과학철학적, 인식론적 배경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 바로 위에 보면 20단 이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학철학적 인식론, 즉 실증주의적 전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실증주의적인 방법이 뭐냐면 밑에 하이라이트 된 부분, 과학철학의 실증론적 전통은 지식 창조와 문제 해결, 진리와 가치, 과학과 실무를 별개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 대단히 완고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집단 이론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증주의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1집단 이론이에요. 1집단 이론은 실무랑 연구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집단으로 쪼개진 게 아니라 하나의 집단인데 이거를 실증론적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두 개로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 읽어보면 지식 조성이나 진리 탐구는 실천적 가치나 현실 문제 상황과 동떨어져 순수하게 또 고립적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지식은 현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오히려 현실 문제의 해결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지식 내지는 진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뒷부분에는 약간 부정적인 말이 써있죠. 실증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시된 게 1집단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1집단 이론은 인식론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실 문제 해결로부터 진정한 지식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에서는 현실 문제와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 병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가 물과 기름처럼 나눠져 있다라고 이해하는 반면에 1집단 이론은 이게 사실은 하나다. 이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 문제를 말하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도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도 실무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집단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거 읽어보면 이 대안적 인식론에서 보면 연구의 실무 활용에 내포된 위기를 말할 때 연구가 활용 가능한가 혹은 현실과 관련 있는가를 따질 계제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위기는 오로지 인식론적 위기이며 또 과학-철학적 의식 전환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1집단 이론은 기존의 실증주의적 과학인식론은 더 이상 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론이 바뀌면 연구의 실무 활용이란 난제도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1집단 이론입니다.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실증 과학은 보편 이론이나 일반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따라서 지식의 근거를 가정법에 두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이나 상황이 이렇게 형성되었을 때와 같은 가정적 전제 그리고 가능한 결과의
필요 충분 조건을 따지게 되는데 실증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게 문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편해는 실무가 늘 추구하는 특정 상황의 고유해와 동등하지 않을 뿐더러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실무에서 보면 보편이론은 고유해로서 쓸모가 적다. 현실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은 주어진 고유 상황을 이해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과학자, 과학적 실무자는 새로운 과학 철학을 추구해야 하며 또 인식론적 대안을 추종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훌륭한 건축 작가분들이나 유명한 분들은 이론과 그러니까 연구와 실무를 별개의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공통된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이거를 연구도 하고 실무도 하고 이렇게 같이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식은 당면한 현실, 사회적으로 조성된 현실 구조, 그리고 그것에 잠재하는 가치 체계의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설계를 하려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서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연구를 많이 한 거를 실무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적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도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성, 상황성, 고유성, 행동 지향, 지식 창조 등은 이 새로운 개념의 키워드들이고 더 나아가 사용자로서의 현실 인간은 더 이상 단순 소비자, 지식의 수혜자가 아니며 더욱이 의사결정의 소극적 대상자도 아니다. 인간은 현실 속에 처해 있으며 상황이라는 구체적 개념 안에 존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집단 이론은 이론적 기조는 흔히 행동연구라고 일컫는 통합순환적 방법론으로 가장 잘 구현되어 있고 실증주의 과학이 전통적으로 연구를 기초연구와 실용연구 혹은 순수연구와 응용연구로 구분했지만 1집단 이론은 새롭게 제시된 인신론적 사조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실용연구를 넘어 행동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거 읽어보면 이 방법론은 전통 철학에서 벗어나 이른바 행동을 통한 지식 창조를 표현하고 있고요. 기술적 측면에서 행동 연구는 기존 연구 형식과 행동 실행 단계가 일체로 융합된 통합 프로세스를 제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밑에 하이라이트된 부분 특정한 현실 문제 상황 안에서 당면 문제에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참여 연구 방법으로 조사 분석을 수행하고 조사 자료를 토대로 현장에서 문제의 실제 해결을 시도하며 그 결과를 사후 평가하는 형식이 바로 일집단 이론에서 추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 연구라고 하는 것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서 전후서구의 독특하고 혼란한 시대 현실에서 즉각적이면서 동시에 체계적인 사회문제 해결이 요구되던 시기에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됐을까?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친 게 어떤 시대였습니까?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가 산업 전반, 그 다음에 우리의 뭐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됐어요. 아주 피폐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전후 복구를 효율적으로 빨리 해결해냄으로 인해서 경제도 살리고 산업도 부흥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당면 과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연구만 따로 하고 실무만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연구와 실무가 같이 즉각적으로 연구가 되면서 바로 실무적으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 연구 측면이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회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려가 보면 쭉 넘어가서 문제 상황의 구성원과 융화하여 일개 팀으로 정착하는 데서 시작되며 수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석, 실행, 평가로 구성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와 실무를 한 번에 같이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분석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수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된다. 이게 바로 행동 연구라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현장 사실조차, 즉 현장에서의 행동지향적 참여 연구를 말하고요. 문제 상황의 정의와 이해, 문제의 해명과 해결 방안의 제시를 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요약,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사례 조사를 해서 그거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설계를 할 거면 그 설계를 위해서 이 대지의 문제점은 뭐고, 그 다음에 법규상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사이트 조사를 해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분석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 실행 단계. 다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행동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행으로 옮긴다. 행동계획 구성 단계는 물론이고 실행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나오죠. 이건 어떤 거냐면 실무하는 분과 설계하는 분이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 때 이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교수님과 실무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겸임 교수님들이 함께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컨트롤하는 거죠. 크리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실무적 측면에서 접근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는데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디자인적으로 그거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 도면으로 3D로 구축해 나가는 과정을 갖추는 실행 단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평가. 이 실행의 결과를 이전의 분석 자료나 행동 실천 계획과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는 작업. 역시 현장 구성원이 적극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현장 문제 해결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제외하면 세부 방법은 앞서 소개한 POE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맨 밑에 행동 연구는 연구 실무 통합 과정, 현장 집중 과정, 사용자 참여 과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행동 연구는 끊임없이 현실 문제에 대처하는 분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달해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건축 디자인 측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게 연구 실무 통합 방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론에 근거해서 평면을 짜게 되면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시공적 측면에서 사용자 측면에 너무 집중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연구 결과와 다른 사용성 측면에서는 좀 편리할지언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좀 미적인 기준에는 좀 떨어지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치 추구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론적 측면과 실무적, 나중에 지어지는 시공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일단 이론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심리학, 초기 사회심리학, 교육학에서 태동한 행동연구 방법론이 1960년대 이후에 의료시설, 의료보험제도, 기업경영과 조직행태학 분야로 확산되고요. 특히 경영조직형태 연구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상당 분량의 학술 연구와 사례 자료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당시 기업 경영이 당면한 비즈니스 환경의 대대적 변화, 그리고 경영 효율화에 대한 현대화 추세에 발맞춰 행동 연구에 내재된 실험 효과가 인정받았음을 말해준 현상이기도 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연구와 실무를 동시에 추진해서 아주 효과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보면 1970년대 들어서 이런 행동 연구라고 하는 게 도시건축 분야에, 그 다음에 환경계획 분야에 실무지향적 연구자들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논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계획 분야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살았을 때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살아봐야, 오래 지나봐야 알게 되는데, 환경계획 측면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와.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에너지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친환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교통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소음에 관련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미리 예측이 가능해. 내가 벽 두께를 얼마로 하면 소음이 얼만큼 차단되는지가 바로 데이터로 나오잖아요. 그죠? 어떠한 재료로 내가 건물을 지으면 그 재료에 의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연구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빨리빨리 적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방식들이 순환되는 방법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단의 환경계획 연구자들은 사회심리학이나 기업 경영학으로부터 행동연구의 효율성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건축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계획 분야에서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 행동연구는 연구실무 통합 방법론으로서 자체 과정 안에 규모가 크든 작든 실행이라는 행동 절차가 반드시 포함된다. 실험을 해봐요. 실험을 해서 실제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해요. 특히 그거를 건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목업 테스트라고 합니다. 목업 테스트를 해서 조그만한 실제와 비슷하게 생긴 부분 모형을 만들어요. 실제로 콘크리트로 만든 다음에 실험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지진 실험, 그 다음에 뭐 압축력, 그 다음에 소음,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다음에 뭐 화재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기존보다 효과가 있으면 바로 그거를 실제로 건물에 적용을 하면 효과가 즉시 나타나요. 그러면 전과 후를 테스트해 보면 연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떠한 효과들이 나타나는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동 연구 쪽에서 많이 적용해서 많이 했어요. 특히 건축 재료 실험, 구조 실험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 파트가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쪽 연구들이 발전이 빠르게 됐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 이론은 천천히 발전하는 반면에 이런 환경 계획 이론들은 빨리빨리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런 이유에서 그런 쪽이 빨리 발전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1970년대쯤에 친환경 건축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대유행을 해요. 지금도 친환경 건축을 다 하지만 그 당시에 엄청 각광받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친환경 건축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런 쪽으로 그때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이죠.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행동 연구 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구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거, 여기서 행동이란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환경 변화의 시도를 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행동 연구는 한 현장 안에서 지속 반복 과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나무로 된 걸 테스트했더니 효과가 1.2배 좋아졌어. 근데 콘크리트로 바꿨더니 1.5배 좋았어. 근데 철제 재료로 바꿨더니 2배 좋아졌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험을 할 때마다 조건이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 테스트해보고 실제 내가 테스트한 거랑 적용했을 때 결과를 비교할 수 있고 연구가 가능하죠. 그리고 나면 이 실무 적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런 반복 과정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거쳐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행동 연구에서는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행동 연구는 한 차례의 실행으로 끝나지 않고 평가를 축으로 삼아서 반복 수행하고 프로세스의 반복, 그리고 문제 상황의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최적의 현실을 추구해 가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 행동 연구의 전제 프로세스는 현장의 일반 구성원에게 이양이 됩니다. 행동 연구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반 구성원이 프로세스 전체에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행동 연구를 하려면 나 혼자만 전문가고 나 혼자만 연구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다 같이, 구성원 모두가 연구도 같이 하고 실무도 같이 하고 평가도 같이 해서 이게 같이 이게 잘 돌아가야, 이 순환 프로세스가 잘 돌아가야 행동 연구라고 하는 게 제대로 잘 작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 프로세스 진행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방법론적 기법과 전문 지식을 구성하는 교육하고요. 또 구성원들은 프로세스가 자신들의 문제 상황 안에 제도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 문제 상황에 대한 통제의식 혹은 주인의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친환경 건축 외에 다른 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러한 행동 연구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설명까지 됐고요. 우리가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파트가 아직 남았습니다. 두 가지 큰 이론과 이 이론의 장단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다음 시간에는 312페이지부터 이제 연구 실무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라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이론을 비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실무에서 좀 더, 우리가 연구에서 좀 더 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간극들을 줄여가지고 좀 더 좋은 디자인, 좀 더 좋은 설계, 이런 것들을 건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